세상 모든 이야기에는 저마다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너무 깊고 어두워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라는 낙인과 함께 태어난 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 지독한 가난과 엇갈린 운명. 이 이야기는 버림받은 자의 고독한 투쟁이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찾아온 기적 같은 용서와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과연 핏줄이라는 잔인한 운명의 끈은 찢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가장 눈부신 시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인공 김민주는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 솔밭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서연은 서울에서 요리 공부를 하던 중 부유한 집안의 법대생 강태우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태우의 집안은 서연의 가난한 배경을 이유로 두 사람의 결혼을 격렬하게 반대했고, 결국 태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서연을 따라 솔밭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태우는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때마침 마을에 들어온 건설 노동자들과 어울리던 서연을 향한 의심의 싹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연의 임신 소식은 축복이 아닌 파국의 시작이 되었고, 태우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품은 채 그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민준을 낳은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험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다 민준이 5살 되던 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민준은 까칠하고 냉정한 이모 할머니 박순자 여사의 손에 맡겨져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거친 흙먼지가 민준의 입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등 뒤로 차가운 흙바닥의 감촉이 느껴졌고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에 숨이 턱 막혔다. 마을 골목대장 최우진의 주먹이 다시 한번 그의 뺨을 후려쳤다. 쇳가루 섞인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번졌다. 사생아, 네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주제에. 우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를 둘러싼 아이들의 비웃음소리는 여름날 매미소리처럼 귓가를 어지럽게 파고들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맨살 위로 따가운 햇살이 내리꽂혔다. 민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조롱은 멈추지 않았다. 내 엄마가 너 낳고 부끄러워서 죽었다며.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그 말이 민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며 자신을 짓누르던 우진을 밀쳐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빙글 돌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파란 하늘이 점차 검게 물들더니 이내 모든 것이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낡은 나무 천장이 들어왔다. 익숙한 마을 보건진료소였다. 곁에는 이지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물의 적신수건이 들려 있었다. 민준아, 정신이 좀 드니?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이지은은 민준의 어머니, 서연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늘 민준을 친아들처럼, 아픈 손가락처럼 대했다. 민준은 욱신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지은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다. 아니야, 아직 일어나면 안 돼. 머리를 부딪혔어. 그녀는 민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물었다. 또 우진이랑 싸운 거니? 민준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이유는 언제나 같았다. 지은은 그런 민준의 마음을 안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차마 말하지 못하는 과거에 대한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 애들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 위로가 오히려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지은은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보며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서울의 한 요리 학원에서 처음 만났던 친구, 서연. 유난히 눈이 맑고 웃음이 예뻤던 아이였다. 어느 날 서연은 붕어빵이라도 한가득 사온 사람처럼 행복한 얼굴로 자취방에 들어왔다. 지은아,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녀의 두 뺨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상대는 명문대 법대생인 강태우라는 남자였다. 길에서 발을 헛디딘 자신을 붙잡아준 운명 같은 남자라며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그의 이야기만 했다. 그의 깊고 푸른 눈, 다정한 목소리, 세련된 옷차림까지. 지은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란 서연이 혹시나 상처받을까 걱정했지만 사랑에 빠진 친구의 얼굴을 보며 차마 쓴소리를 할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오직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했다. 태우는 주말마다 서연이 일하는 작은 식당에 찾아와 설거지를 도왔고 서연은 그런 그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그들의 작은 자취방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달콤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행복이 그토록 짧고 허무하게 끝날 줄은. 보건진료소에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고 이모 할머니 박순자 여사가 씩씩거리며 들어섰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을 보자마자 속사포처럼 잔소리를 쏟아냈다. 이놈의 자식, 또 사고를 쳤어. 멀쩡한 옷을 다 찢어놓고. 내가 너 때문에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민준을 향한 걱정보다는 원망과 귀찮음이 가득했다. 박 여사는 평생을 바칠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만큼이나 마음의 그늘도 깊었다. 죽은 동생이 남긴, 그것도 아비 없는 손주라는 존재는 그녀에게 기쁨이 아닌 무거운 짐일 뿐이었다. 이지은이 그녀를 막아섰다. 어르신, 애 앞에서 그런 말씀은 삼가세요. 민준이가 먼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잘못한 게 아니긴 제 애미가 밖에서 씨를 받아온 게 잘못의 시작이지. 저놈의 시커먼 머리통만 봐도 속에서 천불이 난다. 천불이. 그녀의 모진 말에 민준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이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르신, 민준이도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박 여사는 획 돌아보며 소리쳤다. 남의 집안일에 상관 마라. 그리고는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을 이었다. 내일 당장 돼지우리 청소부터 다시 해. 꾀병 부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지은의 기억은 다시 과거로 향했다. 2년의 열애 끝에 태우는 서연에게 청혼했다. 서연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지만 그 행복은 태우의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서울 강남의 거대한 저택,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태우의 아버지 강만식 회장과 어머니 윤희수 여사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값을 매기는 경매인의 그것처럼 차가웠다. 아비도 없는 고애, 시골 출신이라고.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태우야, 네가 잠시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아이를 며느리로 들일 순 없다. 강 회장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손에 든 낡은 가방이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게 느껴졌다. 태우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부모님께 맞섰지만 돌아온 것은 저 계집애와 연을 끊지 않으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냉혹한 선언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지은의 품에 안겨 밤새도록 울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서럽게 울었다. 결국 강태우는 가족을 등지고 서연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세단과 명품 시계를 모두 팔아 솔밭 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다. 서연아,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태우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법대생이었던 그가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농사일은 서툴렀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웠다. 그러던 중 마을에 다리를 놓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건설 노동자들로 작은 마을은 잠시 활기를 띠었다. 서연은 그들을 위해 임시 식당을 열어 밥을 해주었다. 그중 유난히 쾌활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의 작업반장, 혁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구릿빛 피부에 선한 눈웃음을 가진 사내였다. 혁은 말없이 힘들어하는 서연을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었다. 무거운 쌀자루를 들어주거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려 했다. 그의 순수한 친절을 마을 사람들은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독이 든 소문이 되어 태우의 귀에도 어김없이 흘러 들어갔다. 현재의 민준에게 삶은 끝없는 노동의 연속이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일어나 소 여물을 주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밭에서 김을 맸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돼지우리와 닭장을 청소해야 했다. 그의 손은 나이에 맞지 않게 거칠었고 온몸에서는 늘 흙과 가축의 분뇨 냄새가 났다. 다른 아이들이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낡은 공터에서 축구를 할 때도 민주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만 했다. 그의 유일한 낙은 밤늦게 몰래 유라의 집 창문 아래를 서성이는 것이었다. 유라는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다. 하얀 피부와 긴 생머리, 도도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민준에게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학교 급식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산 초콜릿이나 산에서 꺾어온 들꽃을 그녀의 집 대문 앞에 몰래 두고 오곤 했다. 유라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도 항상 거리를 두었다. 그녀의 눈에는 민준을 향한 호기심보다 그의 남루한 행색과 불분명한 배경에 대한 경계심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민준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향한 풋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냄새나는 그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향기로운 존재였다. 다시 지은이 기억하는 과거의 조각. 마을 안악들의 입방아는 점점 더 거세졌다. 그들은 밥을 먹으러 온 혁에게 미소 짓는 서연을 보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것 봐. 서울서 온 서방님은 거들떠도 안 보고 일용직 논팽이랑 눈이 맞았네. 쯧쯧. 애비 없는 자식은 티가 난다더니. 그 말들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리고 그 소문은 서울에 있는 강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강 회장은 아들 태우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그런 여자한테 홀려서 인생을 망치고 있어. 듣자 하니 바람까지 피운다더구나.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서연을 믿었던 태우도 낯선 환경에서의 고립감과 계속되는 의심 속에서 점차 무너져 내렸다. 그는 서연에게 점점 더 차가워졌고 두 사람의 집에는 웃음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변해버린 태우의 모습에 절망했지만
차마 그 이유를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매일 밤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파국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늦은 저녁 술에 취해 들어온 태우를 보며 서연은 조심스럽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축하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태우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의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이, 내 아이가 맞긴 한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 그 자체였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태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태우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와 소리쳤다. 솔직하게 말해. 그 건설 현장 놈이지. 그놈의 아이를 가진 거지.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뺨을 때렸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순간 태우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서연의 고개가 돌아갔다. 타는 듯한 아픔보다 더 큰 충격과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태우는 자신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끝이야.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할 수 없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그날 이후 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는 훌쩍 자랐지만 그의 주변을 맴도는 사생아라는 꼬리표는 더욱 짙어졌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점심시간에도 체육시간에도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 그의 유일한 친구는 하나였다. 하나는 학교 청소부 아주머니의 딸로 죽은 개가 있는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항상 따뜻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봐 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우진의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면 작은 몸으로 그를 막아서며 소리치곤 했다. 그만해. 너희들 정말 비겁해. 민준은 그런 하나의 친절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그의 마음은 온통 유렉에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유렉에 잘 보이기 위해 낡은 운동화를 몇 번이고 빨아 신고 이모 할머니 몰래 닭장에서 달걀을 훔쳐 팔아 산 낡은 셔츠를 입었다. 어느 날 하나가 그에게 물었다. 민준아, 왜 그렇게 유라한테만 잘해줘? 걔는 너한테 관심도 없는데. 넌 바보야. 하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민준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가 야속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하나의 진심을 애써 외면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민준은 군 입대 영장을 받았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유라를 찾아갔다. 달빛이 교교히 흐르는 돌담길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야, 나 군대 가. 기다려줄 수 있니? 유라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손톱만 만지작거렸다. 글쎄, 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건데 아빠가 법대 등록금 대주신다고 했어. 변호사나 검사, 얼마나 멋져. 그녀의 말에는 시골을 떠나고 싶은 욕망과 민준에 대한 무관심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민준은 애써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돌아오면 너랑 결혼할게. 유라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오며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이병버스 터미널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입대하는 아들과 친구들을 끌어안고 이별을 아쉬워했다. 민주는 텅 빈 마음으로 혼자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유라의 모습을 찾았지만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터미널 저편 낡은 플라타노스 나무 아래에 하나가 서 있었다. 낡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민주는 그제야 무언가 깨달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버스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었다.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한 특전사에 배치된 민주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다. 땀과 흙먼지 속에서 함께 구르는 동안 동기들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전우애와 신뢰뿐이었다. 민주는 타고난 강인함과 끈기로 모든 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훈련이 고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몸의 고통은 마음의 상처를 잠시 잊게 해주었다. 주말이면 동기들은 가족과 연인에게 온 편지를 읽으며 웃거나 울었다. 민준의 관물대 우편함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김민준, 너는 구하냐? 편지 한 통이 안 오네. 한 동기가 짓궂게 물었다. 민준은 짧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후로 아무도 그의 가족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휴가에서 돌아올 때 민준의 목까지 과자와 음료수를 사다 주었다. 이봐, 김민준. 네가 우리 가족이다. 동기의 어깨동무가 어색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군대에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플라타노스 나무 아래 서 있던 하나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2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고향은 낯설었다. 이모 할머니 박순자는 제대한 그를 보고도 별다른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무심하게 말했다. 이제 다 컸으니 내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내 동생한테 한 약속은 여기까지다. 그녀의 말은 비수 같았지만 민주는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어차피 기대도 하지 않았다. 마을을 둘러보니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유라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고 하나 역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도시의 병원에 취직해 마을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 여사는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내 어미가 남긴 저 낡은 집에서 살든 아니면 서울로 가서 내 인생을 찾든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나는 내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민주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이 지긋지긋한 마을에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집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슬픈 기억들만 가득했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챙겼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서울이었다. 그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 자신의 자리가 하나쯤은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서 서울의 공기는 차고 낯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스쳐 지나갔고 거대한 빌딩들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민주는 고시원에서 잠을 자고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시골 마을의 멸시와는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 그를 짓눌렀다. 이곳에서 그는 투명 인간과 같았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낡은 신문을 뒤적이던 그의 눈에 작은 구인 광고가 들어왔다. 주식회사 강성홀딩스 임원 수행기사 모집 대기업의 운전기사 자리였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그는 다음 날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여의도에 있는 거대한 빌딩으로 향했다.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그는 기죽지 않으려 애썼다. 면접관은 그의 강인한 눈빛과 과묵한 태도를 마음에 들어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한 달 내내 막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월급으로 받게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다. 민준이 모시게 될 사람은 강성홀딩스의 강태우 전무였다. 처음 그를 마주했을 때
민주는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는 없었다. 강태우는 40대 후반의 남자로 잘 다려진 양복과 냉철한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고 차 안에서는 늘 서류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다. 그는 민준에게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 광화문으로. 김 비서에게 전화 연결해. 민준은 묵묵히 그의 지시를 따랐다. 그의 과묵함은 오히려 민준을 편안하게 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민준이 서울에서 배운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빠르게 익혔고 강 전무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의 성실함에 강태우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했다. 가끔 그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늘 지울 수 없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민준은 그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민준의 삶은 안정되어 갔다. 그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옥탑방을 얻었다. 월급의 절반을 꼬박꼬박 저축하며 미래를 계획했다. 강태우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가끔 민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 기사, 고향이 어디인가? 전라남도 솔밭 마을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강태우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민준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강태우가 평소와 다른 지시를 내렸다. 내일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가야 하네. 부모님께서 해외에서 돌아오시는 날이야. 그는 민준에게 자신의 집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넸다. 다음 날 새벽, 민준은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로 차를 몰았다. 평창동의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이었다. 20년 전 그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바로 그 집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자신의 상사가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붐볐다. 잠시 후 강태우가 반갑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앞으로 기품 있는 노부부가 걸어오고 있었다. 민준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강태우가 그를 부모에게 소개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 개인 기사인 김민준 씨입니다. 그 순간 백발의 노신사 강만식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짚으며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자네는 누구인가?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 기사라니까요. 하지만 강 회장은 아들의 말은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민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자네는 내 죽은 동생과 너무나도 닮았네. 마치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 옆에 있던 아내 윤희수 여사도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강태우 역시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 소리쳤다. 아, 맞다. 삼촌, 어쩐지 낯이 익다 했어. 그때 윤 여사가 민준에게 물었다. 젊은이, 실례지만 부모님은?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얼굴도 모릅니다. 윤희수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 서연입니다. 김서연.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강태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치듯 물었다. 고향은 어디지? 자네 고향이 어디냐고?
솔밭 마을입니다. 전라남도.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강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는 민준의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민준아, 내 아들. 공항의 소음 속에서 그의 울음소리는 절규처럼 울려 퍼졌다. 민준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상사가 강성홀딩스의 전무가 바로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라니.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쿵쿵쿵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25년간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충격과 분노, 배신감. 민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 앞에서 오열하는 강태우를 뿌리치고 돌아섰다. 아들아, 민준아. 뒤에서 들려오는 애절한 외침을 무시한 채 그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는 공항을 벗어나 밤새도록 서울 거리를 헤맸다. 화려한 넌사인과 즐거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자신이 왜 사생아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저 남자 강태우 때문이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그 남자의 차를 운전할 수도, 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옥탑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다.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던 어머니. 그 순하고 착한 사람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그의 옥탑방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민준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강태우와 그의 부모님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다. 강태우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 제발 용서해다오. 강만식 회장과 윤희수 여사도 민준 앞에 고개를 숙였다. 아가, 우리가 다 잘못했다. 이 늙은이들을 벌해다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용서? 25년의 세월을 어떻게 한순간에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돌아가 주십시오. 당신들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강태우는 자신이 서연을 오해했던 과거, 아버지가 그의 눈과 귀를 막았던 사실, 그리고 서연을 버리고 떠난 후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2번의 결혼에 실패했고 자식도 민준 외에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그는 문을 닫았다. 문 뒤로 한 남자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준은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태우가 남기고 간 고급 세단에 차 키를 집어들었다. 그 차를 타고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 솔밭 마을로 돌아가고 싶었다. 몇 시간의 운전 끝에 익숙한 시골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마을 어귀에서 유라의 어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리는 민준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민준이 아니야? 이게 웬일이니? 서울 가서 큰 도둑이라도 된 모양이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기와 질투가 섞여 있었다. 민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안부를 물었다. 유라는 잘 지내나요? 그럼 잘 지내고 말고. 우리 우진이랑 결혼해서 아들 낳고 잘 살아. 우진이가 이제 농협 과장이라 돈도 잘 번단다.
우리 유라가 너 같은 애 안 만나고 시집 잘 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민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차를 몰아 마을 공동묘지로 향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을 찾고 싶었다. 묘지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봉분 앞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국화꽃이 싱싱하게 피어 있었다. 민주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동네 할아버지가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다. 어허, 저기 저 청년은 민준이 아니요. 할아버지는 민준을 알아보고는 반갑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여긴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돌봐주시는 건가요? 민준이 묻자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거야, 우리 하나가 하지. 저 착한 것이 서울 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주말마다 내려와서 내 어미랑 할미 산소를 이렇게 돌본단다.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나, 언제나 자신의 뒤에서 묵묵히 서 있던 아이. 자신이 그토록 외면했던 아이. 하나는 아직 혼자니? 그럼 저렇게 착하고 예쁜 애가 왜 아직 혼자인지 몰라. 눈이 높은 건지 아니면 마음에 둔 놈이 따로 있는 건지.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멀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진짜 보석은 바로 자기 곁에 있었는데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차를 돌려 하나가 일한다는 도시의 병원으로 향했다. 일요일 오후 병원 로비는 한산했다. 그는 꽃집에 들러 가장 크고 화려한 장미 꽃다발을 샀다. 그리고 병원 정문 앞에서 하염없이 하나를 기다렸다. 저녁이 되어 간호사들이 퇴근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지친 기색이 역력한 하나가 동료들과 함께 걸어 나왔다. 민주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나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하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민주는 그녀의 앞에 서서 준비해온 꽃다발을 내밀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나야,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한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하나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민주는 하나를 품에 가득 안았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솔밭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특히 민준이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 그럴 줄 알았어. 민준이 어릴 때부터 인물이 훤했잖아. 사생활하고 손가락질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인생 역전했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유라였다. 그녀는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남편 우진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다. 민준과 하나의 결혼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강태우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이모 할머니 박순자 여사가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박 여사는 민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민준아, 이 할미가 미안했다. 못나고 모질게 굴어서 정말 미안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오랜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결혼 후 민주는 강성홀딩스에 입사하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다. 그는 아버지의 돈에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서먹했지만 그는 하나와 함께 천천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준의 작은 회사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솔밭 마을의 낡은 집과 하나가 살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주 멋진 전원주택을 지었다. 소나무 숲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집이었다. 그 집에는 새로운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주는 요양원에 홀로 계시던 이모할머니 박순자 여사를 모셔왔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박 여사도 임신한 하나의 지극한 보살핌과 민준의 따뜻함에 점차 마음을 열고 이제는 집안의 큰 어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주말이면 강태우와 그의 부모님도 이 집을 찾았다. 아직 완벽하게 과거의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강태우는 민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했지만 민준은 단호히 거절했다. 대신 그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제게 주실 것은 회사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강태우는 아들의 말에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민준의 새집 앞마당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곧 태어날 아기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태우와 강만식 회장은 서툰 솜씨로 바비큐를 굽고 있었고 윤희수 여사와 박순자 여사는 나란히 앉아 갓김치를 담그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배가 부른 하나는 이지은 선생님과 함께 아기 옷을 정리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민주는 그 모든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사생아라 불리며 외롭게 울던 소년. 그 소년은 이제 없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사랑하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 그리고 서툴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는 가족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불행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낸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훔쳐보며 부러움 섞인 말을 내뱉었다. 저것 봐. 저게 진짜 행복이지. 민주는 하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천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소나무 숲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었다. 저녁 노을이 소나무 숲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다. 마당에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따뜻한 배경음악처럼 퍼져나갔다. 강태우는 서툰 솜씨로 구운 고기 한 점을 민준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아들아, 많이 먹어라. 그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에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직은 입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차갑게 밀어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버지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강만식 회장은 돋보기를 쓰고 아기용품 설명서를 읽으며 윤희수 여사와 어떤 유모차가 더 안전한지를 두고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그 모습은 근엄한 재벌 회장이 아닌 평범한 예비 증조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박순자 여사는 자신이 직접 짠 작은 아기 버선을 하나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강아지, 추우면 안 되지. 그녀의 거친 손마디에는 민준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스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이 모든 순간을 눈에, 그리고 마음에 담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하나가 민준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민준 씨, 행복해? 그녀의 질문에 민준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그는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외로움과 서름으로 가득했던 유년 시절, 방황과 분노로 들끓었던 청소년기,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했던 청년 시절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는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꼭 어머니의 미소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새로운 가족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가 있었다. 그가 지켜야 할 세상이 생긴 것이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간, 민주는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때 강태우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우였다.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민준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20대 시절에 서연과 태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평생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 너의 어머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비겁했고 어리석었지. 내 아버지의 말을 믿었고 너의 어머니를 의심했다. 그 어떤 말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안다. 민주는 사진 속 젊은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민주는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말에 강태우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였다. 그것은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화해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부자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잠에서 깨어난 하나를 위해 직접 미역국을 끓였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다. 부엌으로 들어온 박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사내 자식이 솥뚜껑 운전하면 복 달아난다더니. 하지만 그녀의 입에는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침 식탁에는 모두가 둘러앉았다. 어제까지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지고 제법 가족다운 분위기가 흘렀다. 강만식 회장은 민준에게 회사 경영에 대해 조언했고 민준은 자신의 사업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했다. 세대를 넘어선 두 남자의 대화는 처음이었지만 꽤 잘 통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준은 가족들을 데리고 어머니의 산소에 갔다. 그는 깨끗하게 정돈된 봉분 앞에 서서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정식으로 소개했다. 엄마, 제 가족들이에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봉분을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남은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보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그의 약속을 듣는 듯 소나무 숲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춰왔다. 그 햇살은 마치 하늘에 있는 어머니의 축복처럼 느껴졌다. 결국 민주는 자신의 삶을 올가매던 과거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자신을 버렸던 세상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랑과 노력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사생아라고 손가락질 받던 소녀는 이제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자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고 불행의 땅 위에 행복의 집을 지어 올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